살면서 그런 적 없으셨나요? 처음 가본 장소인데 마치 예전에 와본 것 같고 낯선 사람의 뒷모습에서 지독한 그리움을 느껴본 적 말입니다. 여기 낡은 운전기사 복장을 한 30살 청년 은우가 평창동의 거대한 저택 앞에 서 있습니다. 은우는 대문 너머를 멍하니 바라보죠. 마치 잃어버린 조각을 찾으려는 사람처럼요. 저택의 거실 한가운데는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 한 대가 햇빛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화려한 집안 분위기와는 다르게 그 피아노만은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채 섬처럼 고립되어 있습니다. 은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피아노를 향해 발을 때려던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리죠. 이 저택의 안주인 해숙입니다. 그녀는 은우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피아노 위에 내려앉은 먼지 한 톨을 닦아냅니다. 은우는 고개를 숙이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검은 건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쳐본 적 없다는 이 청년의 눈에 왜 이토록 뜨거운 눈물이 고이는 걸까요? 이 집의 금기라는 저 피아노는 대체 은우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강북의 끝자락 평창동 언덕에 자리 잡은 한승조 회장의 저택은 정막 그 자체입니다. 높은 담벼락은 세상과의 단절을 선언하는 듯하고 정성스럽게 가꿔진 정원수들은 주인의 성격처럼 흐트러짐이 없죠. 오늘 이곳에 새로운 운전기사 강은우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은우는 시장통 국밥집 손자로 자랐습니다. 거친 세상 풍파 다 겪으며 성실함 하나로 버텨온 청년이죠. 그런 그가 이 으리으리한 저택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시선을 뺏긴 건 벽에 걸린 명화도 비싼 도자기도 아니었습니다. 거실 한복판 마치 집의 주인처럼 자리한 그랜드 피아노였죠. 새로운 기사인가? 서재에서 나온 한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있습니다. 은우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인사합니다. 은우의 얼굴을 가만히 뜯어보던 한 회장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내 무표정으로 돌아가죠. 은우는 운전석에 앉아 백미러로 뒷좌석의 회장을 살핍니다.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합니다. 은우는 습관적으로 핸들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립니다. 일정한 리듬, 마치 어떤 곡에 박자를 맞추는 듯한 움직임이죠. 그 순간 신문을 보던 한 회장의 시선이 은우의 손가락에 꽂힙니다. 회장의 눈동자가 커집니다. 24년 전 잃어버린 아들 선우가 피아노를 치기 전 항상 내던 그 리듬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회장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럴 리 없다. 세상엔 비슷한 습관을 가진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며 스스로를 다독이죠. 그 시각 저택에 남은 해숙은 아들의 방을 열었습니다. 6살 아이의 옷가지와 장난감이 그대로 멈춰 있는 방입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거실에 피아노를 닦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날 바로 연주할 수 있게 말이죠. 해숙은 은우가 두고 간 서류 봉투 속 증명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어딘가 닮았어. 해숙의 손이 사진 속 은우의 눈매를 훑습니다. 슬픔이 깊게 패인 그녀의 눈에 낯선 기대감이 스칩니다. 한편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은우는 시장 골목을 걷습니다. 그를 반기는 건 국밥집 할머니 갑순의 거친 욕설 섞인 환영이죠. 이놈의 새끼, 늦으면 늦는다고 전화를 해야 할 거 아냐? 갑순은 은우에게 고기 듬뿍 얹은 국밥 한 그릇을 내어줍니다. 은우는 할머니의 거친 손을 보며 묻습니다. 할머니, 나 아주 어릴 때 혹시 피아노 배운 적 있어? 갑순의 손이 뚝 멈춥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주방으로 몸을 돌리죠. 낡은 주방 안에서 할머니의 어깨가 떨리고 있습니다. 은우는 모릅니다. 할머니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신문 광고지를요. 아이를 찾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은우와 똑 닮은 아이의 사진이 인쇄된 그 종이를 말입니다. 저녁 노을이 평창동 저택과 시장 골목을 공평하게 비춥니다. 은우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보며 다시 핸들을 두드리던 그 리듬을 손바닥에 새겨봅니다. 내일 다시 그 저택으로 가면 그 피아노를 한 번만이라도 가까이서 보고 싶다는 열망이 차오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호기심인지, 그리고 그 건반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을지 은우는 아직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간밤에 내린 비 때문일까요? 평창동 저택으로 향하는 은우의 마음속엔 안개가 자욱합니다.
할머니 갑순의 떨리던 어깨, 그리고 대답 대신 내뱉은 무거운 한숨. 은우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줍니다. 머릿속엔 자꾸만 그 저택 거실에 놓인 검은 피아노가 맴돌거든요. 기사님, 오늘은 미술 학원으로 가주세요. 뒷좌석에서 들려오는 맑은 목소리. 한 회장의 딸이자 은우의 쌍둥이 여동생인 하은입니다. 거울에 비친 하은의 모습은 은우와 묘하게 닮아 있습니다. 오뚝한 콧날이며 살짝 처진 눈매까지 말이죠. 은우는 조용히 시동을 겁니다. 차 안은 은은한 백단향으로 채워지네요. 기사님도 이 향 좋아하시나 봐요? 저도 이 향 없으면 집중이 안 되거든요. 은우는 룸미러로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멋쩍게 웃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죠. 우연치고는 너무나 선명한 취향의 일치입니다. 미술 학원으로 향하는 강변북로는 평소보다 막힙니다.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차 안에서 하은은 창밖을 보며 손가락을 까딱거립니다. 은우는 그 동작을 보고 멈칫합니다. 무릎 위를 3번 톡톡 치고 마지막에 새끼손가락을 살짝 올리는 습관. 그건 은우가 긴장할 때마다 하는 버릇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기사님도요? 하은이 놀란 듯 묻습니다. 은우는 핸들 위에 놓인 제 손가락을 내려다봅니다. 자신도 모르게 하은과 똑같은 박자로 핸들을 두드리고 있었거든요. 은우는 당황해서 손을 멈추지만 하은의 눈은 이미 커질 대로 커져 있습니다. 이거 저희 아빠랑 저만 하는 버릇인데 신기하네요. 은우는 애써 시선을 도로로 돌립니다. 하지만 심장 소리가 귓끝까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학원에 도착해 하은을 내려주고 돌아오는 길, 은우는 잠시 차를 세우고 편의점에 들릅니다. 습관적으로 집어든 건 차가운 아메리카노 한 잔. 시럽 하나 넣지 않은 쓴맛을 은우는 가장 좋아하죠. 그때 차에서 내리던 하은도 똑같은 컵을 들고 있습니다. 설마 기사님도 쓴 거 좋아하세요? 전 단 건 질색이라서요. 두 사람은 어색한 웃음을 나눕니다. 오후가 되자 은우의 일과는 다시 저택으로 이어집니다. 한 회장을 모시고 본사로 가야 하는 시간이죠. 현관에서 기다리는 동안 은우의 시선은 자석에 끌리듯 거실 피아노로 향합니다. 마침 해숙이 하얀 수건으로 건반 덮개를 닦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마치 어린아이의 등을 어루만지듯 조심스럽고 애틋합니다. 해숙은 은우가 서 있는 걸 보고는 천천히 다가옵니다. 그녀의 손엔 갓 내린 커피 한 잔이 들려있네요. 기사님도 한 잔 마셔요. 우리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딱 기사님만 했을 텐데. 해숙의 목소리가 끝에서 파르르 떨립니다. 은우는 두 손으로 컵을 받습니다. 커피의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지만 그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가는 기분입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한 회장이 거실로 들어섭니다. 아내 해숙과 나란히 서 있는 은우를 본 한 회장의 걸음이 멈춥니다. 출발하지. 한 회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깔립니다. 차에 올라탄 한 회장은 신문은 보지도 않은 채 창밖만 응시합니다. 은우는 묵묵히 운전에 집중하죠. 그런데 갑자기 라디오에서 클래식 곡 하나가 흘러나옵니다. 쇼팽의 녹턴 20번. 은우의 손가락이 다시 핸들 위에서 리듬을 타기 시작합니다. 한 회장의 시선이 백미러로 향합니다. 은우의 손가락 움직임을 쫓는 회장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그 박자가 너무나 정교합니다. 회장은 주먹을 꽉 쥡니다. 손등에 핏줄이 돋을 만큼요. 은우는 퇴근 후 다시 할머니 갑순의 국밥집으로 돌아옵니다. 할머니는 주방에서 큼직한 물을 썰고 있습니다. 은우는 할머니 곁에 앉아 넌지시 묻습니다. 할머니, 나 어릴 때 피아노 치는 거 본 적 있어? 오늘 이상하게 자꾸 손가락이 지멋대로 움직여서. 갑순의 칼질이 툭 멈춥니다. 무 조각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지죠. 갑순은 허리를 굽혀 물을 줍지만 일어서는 기척이 없습니다. 피아노는 무슨 얼어 죽을 피아노야. 배고프면 밥이나 처먹어. 욕설 섞인 호통이지만 은우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다는 걸요. 할머니는 주방 구석 낡은 찬장 밑으로 뭔가를 급하게 밀어넣습니다. 은우는 못 본 척 자리를 피하지만 가슴속 의구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해갑니다.
그날 밤 은우는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오늘 마주친 수많은 우연들, 하은의 습관, 회장님의 눈빛, 사모님의 눈물, 그리고 할머니의 수상한 행동까지. 은우는 어둠 속에서 손가락을 움직여 봅니다. 소리 없는 연주가 방안을 채웁니다. 머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멜로디가 손끝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밀은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24년간 굳게 닫혔던 저택의 피아노 덮개가 열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는 말, 이럴 때 쓰는 걸까요? 은우는 어젯밤 꿈속에서 보았던 건반의 잔상을 쫓으며 평창동 저택의 정원을 서성입니다. 가슴 한구석이 묵직한 돌덩이를 얹은 듯 답답해오죠. 그날따라 저택은 비어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해외 바이어와의 오찬으로, 하은은 전시회 준비로 집을 비운 오후였죠. 은우는 현관에 놓인 구두를 정리하다 멈춰섭니다. 거실 깊숙한 곳, 오후의 햇살을 받아 비현실적으로 반짝이는 검은 피아노가 보입니다. 은우는 자석에 끌리듯 거실로 발을 들입니다. 사모님이 그토록 애지중지닥던, 누구의 손길도 허락하지 않았던 그 성형 말입니다. 은우의 심장 박동이 귓전을 때립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매끄러운 건반 덮개에 올립니다. 차가운 나무의 감촉이 닿는 순간 머릿속에서 섬광처럼 무언가 스쳐 지나갑니다. 아주 작은 아이의 손을 포개어주던 따스운 온기, 그리고 귓가를 간지럽히던 부드러운 콧노래 소리죠. 천천히 덮개를 열자 24년의 침묵을 간직한 하얀 건반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은우는 홀린 듯 의자에 앉습니다. 악보도 없습니다. 배운 기억조차 없죠. 그런데 은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약속이라도 한 듯 첫 음을 짚어냅니다. 왜 이러지? 은우의 입술에서 새어나온 건 당혹감 섞인 신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은 멈추지 않습니다. 쇼팽의 녹턴 20번. 하지만 시중에 흔히 퍼진 악보와는 다릅니다. 중간중간 박자를 밀고 당기며 끄틈을 애절하게 끌어올리는 아주 독특한 편곡 방식입니다. 오직 해숙만이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들만의 선율이죠. 그때였습니다. 잊고 간 서류 때문에 급히 집으로 돌아온 해숙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해숙은 제자리에 얼어붙습니다. 이 소리,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해숙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거실을 향해 걷습니다. 환청이라 생각했습니다. 24년 동안 매일 꿈속에서만 듣던 그 연주가 지금 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코너를 돌자 피아노 앞에 앉아 오열하듯 건반을 두드리는 은우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해숙은 입을 틀어막습니다. 은우의 등 너머로 6살 선우의 잔상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연주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은우는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된 채 건반 위로 쓰러집니다. 해숙은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은우에게 달려갑니다. 너 누구야? 내가 어떻게 이 곡을 알아? 말해봐. 내가 누군데 내 아들 연주를 하고 있어. 해숙은 은우의 어깨를 붙잡고 미친 듯이 흔듭니다. 은우는 초점 없는 눈으로 해숙을 바라보죠. 그 순간 뒤늦게 들어온 한 회장이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아내의 통곡과 바닥에 엎드려 떠는 기사. 한 회장의 눈에 들어온 건 은우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였습니다. 어린 시절 뜨거운 찬물에 데어 생겼던 잃어버린 아들 선우의 것과 똑같은 위치의 반점이죠. 강 기사, 자네 정체가 뭐야? 자네 부모님은 지금 어디 계시나? 한 회장의 물음에 은우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저 가슴을 쥐어뜯으며 가쁜 숨만 몰아쉴 뿐이죠. 분위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한 회장은 비서에게 전화를 겁니다. 목소리엔 살벌한 기운마저 감돕니다. 지금 당장 강은우 기사의 신원조사 다시 해. 그리고 유전자 검사센터 알아봐. 지금 당장. 그날 밤 은우는 쫓겨나듯 저택을 나옵니다. 빗줄기가 굵어지는 평창동 언덕길을 은우는 미친 사람처럼 달립니다.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질문뿐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그 피아노 앞에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나? 은우가 도착한 곳은 할머니 갑순의 국밥집입니다. 갑순은 텅 빈 가게에서 낡은 사진첩을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은우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자 갑수는 황급히 사진을 숨깁니다. 은우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할머니 제발. 나한테 거짓말했지? 나 할머니 손자 아니지? 나 누구야 할머니? 나 도대체 누구냐고. 은우의 절규에 갑수는 고개를 떨굽니다. 장마철 쏟아지는 빗소리보다 더 거친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시장통 골목에 울려 퍼집니다. 이제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습니다. 99.9%라는 잔인하고도 기적적인 숫자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빗줄기가 그친 새벽, 평창동 저택의 거실에는 전등 하나 켜지지 않았습니다. 한 회장은 서재 책상 위에 놓인 하얀 봉투 하나를 뚫어지게 응시합니다. 그 안에는 한 가문의 무너진 시간을 다시 세울 수도 혹은 기적 같은 인연을 확신으로 바꿀 수도 있는 종이 한 장이 들어있죠. 한 회장의 손이 파르르 떨립니다. 봉투를 뜯는 소리가 적막한 공기를 가릅니다. 시력 보호용 안경 너머로 친자 일치 확률 99.99%라는 숫자가 박힙니다. 한 회장은 차마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입술을 지시겨 깨뭅니다. 24년 전 시장통 인파 속에서 놓쳤던 그 작은 손이 지금 기사의 신분으로 제 발로 찾아왔다는 사실에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칩니다. 해는 떴지만 성남시장 골목의 국밥집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갑순 할머니는 가게 셔터를 내린 채 방 안에서 은우의 낡은 베넷 저고리를 무릎에 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를 울리는 육중한 세단 소리가 들려옵니다. 해숙입니다. 화려한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 퀭한 눈을 한 해숙이 국밥집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 선우 어디 있습니까? 해숙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갑순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해숙은 무릎걸음으로 다가와 갑순의 마른 손을 꽉 잡습니다. 갑순은 죄인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죽을 죄를 졌소. 길 잃고 우는 놈을 경찰서에 데려다 줬어야 했는데 정이 들어서 그놈 눈망울이 나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 같아서 내가 욕심을 부렸소. 갑순의 고백에 해숙은 원망보다 먼저 눈물이 앞섭니다. 24년입니다. 내 자식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매일 밤 피눈물을 흘렸던 세월이죠. 하지만 해숙은 갑순의 거친 손마디를 봅니다. 굽은 등에 박힌 삶의 훈장들, 그리고 은우가 그토록 곧고 바르게 자란 모습이 떠오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선우 굶기지 않고 이렇게 번듯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해숙은 원망 대신 갑순의 품에 얼굴을 묻고 통곡합니다. 낳은 정과 기른 정이 뒤엉켜 시장통 작은 방 안을 가득 메웁니다. 갑순은 해숙의 등을 토닥이며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죠. 한참을 울던 두 어머니는 서로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 시각 자신의 방에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은우가 문을 열고 나옵니다. 은우는 문설주를 잡은 채 멍하니 서 있습니다. 두 어머니의 시선이 동시에 은우에게 향합니다. 은우는 천천히 걸어와 갑순 할머니의 손을 먼저 잡고 이어 해숙의 떨리는 손을 마주 잡습니다. 할머니는 내 할머니고 어머니는 내 어머니예요. 나 두 분 다 절대 안 놓쳐요. 은우의 단호한 선언에 한 회장도 어느새 방 문턱에 서서 눈물을 훔칩니다. 엄격하기만 했던 기업의 총수도 아들 앞에서는 그저 죄 많은 아버지일 뿐입니다. 한 회장은 은우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투박하고 거칠어진 아들의 손바닥을 어루만지며 그는 24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안도의 숨을 내뱉습니다. 선우야, 이제 집에 가자. 이 할머님도 함께 우리 집으로 모시자. 갑순은 손사래를 칩니다. 자신이 지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감히 그 화려한 집으로 가겠느냐며 고개를 젓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단호합니다. 갑순의 보따리를 직접 챙기며 그녀를 부축합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우리 아들도 없었습니다. 이 한마디에 갑순의 억눌린 가슴이 녹아내립니다. 저녁이 되자 평창동 저택의 대문이 활짝 열립니다. 은우는 더 이상 운전대를 잡지 않고 뒷좌석에 앉아 대문을 통과합니다. 한 회장과 해숙 그리고 낯선 환경에 긴장한 갑순 할머니까지 네 사람의 그림자가 저택의 현관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거실에 놓인 피아노는 이제 더 이상 금기의 상징이 아닙니다.
은우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이번에는 훔치듯 치는 연주가 아닙니다. 해숙이 곁에서 은우의 어깨를 감싸 안고 한 회장은 그 뒷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봅니다. 은우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유영합니다. 슬픔은 선율에 씻겨 내려가고 거실 안에는 비로소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24년 동안 멈춰있던 이 집의 시계 태엽이 다시금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갈등의 앙금은 눈물에 씻겨 내려가고 이제 남은 건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시간뿐입니다. 평창동 저택의 아침은 더 이상 얼음처럼 차갑지 않습니다. 창틈으로 스며드는 햇살 아래 은우는 익숙한 운전기사 유니폼 대신 정갈한 니트 차림으로 거실에 서 있습니다. 24년 전의 방황과 지난달의 폭풍 같은 눈물은 이제 찻잔에 가라앉은 찻잎처럼 고요합니다. 은우는 천천히 피아노로 다가가 건반 위를 스치듯 만져봅니다. 이제 손가락의 떨림은 두려움이 아닌 오늘 칠곡에 대한 설렘으로 바뀌어 있죠. 부엌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옵니다. 하얀 앞치마를 두른 해숙이 멸치 육수를 내고 있네요. 그 곁에는 갑순 할머니가 낡은 나무 도마 위에서 익숙한 솜씨로 물을 썰고 있습니다. 화려한 대리석 조리대 위에 투박한 시장통의 국밥 냄새가 섞여듭니다. 해숙이 국물을 떠서 갑순에게 건네자 갑순은 입을 삐죽거리면서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싱거워. 소금 한 꼬집 더 넣어야겠네. 사람이 손맛이 있어야지, 응? 어머 할머니. 제가 어머니 손맛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죠. 얼른 알려주세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소리 없이 웃습니다. 나은 정과 기른 정이 국물 속에서 함께 끓어오르며 집안 가득 구수한 온기를 퍼뜨립니다. 서재에서 나오던 한 회장은 그 풍경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은우의 어깨를 툭 하고 가볍게 칩니다. 예전에 그 위압적인 손길이 아니라 아들의 무게를 비로소 실감하는 아버지의 투박한 애정입니다. 선우야, 아니 은우야. 오늘은 어떤 곡을 들려줄 거니? 은우는 잠시 망설이다 피아노 의자에 앉습니다. 옆에서 동생 하은이 스케치북을 펼치며 오빠의 모습을 담기 시작하죠. 은우의 손끝이 건반을 누르자 그 옛날 해숙이 가르쳐 주었던 녹턴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곡조가 조금 다릅니다. 슬프고 애달펐던 끄트미 이번에는 따뜻한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마무리되거든요. 오후가 되자 은우는 가족들과 함께 성남의 시장 골목을 찾습니다. 국밥집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주말이면 은우가 직접 핸들을 잡고 가족들을 태워 이곳으로 옵니다. 으리으리한 저택도 좋지만 은우는 이 좁은 골목의 사람 냄새를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한 회장은 시장 상인들과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해숙은 갑순 할머니의 단골 손님들에게 수박을 대접합니다. 은우는 가게 문 앞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길을 잃었던 6살 아이는 이제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은우의 주머니 속에는 2개의 이름이 적힌 신분증이 들어있습니다. 한선우라는 뿌리와 강은우라는 줄기. 그는 이제 그 어느 쪽도 부정하지 않은 채 온전한 자신으로 숨을 쉽니다. 해질녘 저택의 정원에는 목련 꽃망울이 터질 듯 부풀어 올랐습니다. 가족들은 테라스에 모여 앉아 차를 마십니다. 갑순 할머니는 은우의 손등을 가만히 쓸어보고 해숙은 그런 갑순의 무릎에 담요를 덮어줍니다. 누구 하나 크게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숨소리만으로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은우는 다시 피아노 앞으로 돌아가 건반 덮개를 조용히 닫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이 덮개를 열 때 마주할 선율은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할 것임을 은우는 알고 있습니다. 긴 겨울을 지나온 꽃잎 하나가 바람에 실려 피아노 위로 내려앉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멈춰있던 그 선율도 이제 다시 흐를 준비가 되었나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운 이름 하나 가슴에 품고 당신의 오늘에도 따스한 봄볕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급하지 않게 필요할 때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 된다는 조용한 신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